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그들이 잃은 병력을 대체할 충분한 신병을 모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끝의 시작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상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막대한 인력 우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탱크와 장갑차의 수에서부터 공군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군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전술 계획과 현명한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면 러시아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손실을 입었겠지만 이 전쟁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를 그렇게 심하게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집스럽고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결국 그런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내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둘씩 암울한 이정표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7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추정 사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25년 6월 크렘린의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상자는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는 러시아군의 총 손실이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125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즉 소련은 여러 차례 전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에서 1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956년 헝가리에서는 669명,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9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1만 4천명에서 1만 6천명이 사망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의 체첸 전쟁에서는 1만 2천명에서 2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지난 60년간 모두 합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수십만 명의 추정 사망자에 비하면 그 수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상자 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분석한 후 우크라이나 언론사인 아겐트바 뉴스는 텔레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러시아군의 전체 손실은 대조국 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소련군의 전체 사상자 수보다 5배 더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입은 손실보다 17배의 두 차례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손실보다 11배에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게 있어 지금까지 가장 피비린내 나고 가장 잔혹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의 손실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러시아가 전쟁 첫 3년 동안 입었던 전체 사상자 수와 같은 수의 사상자를 한 해에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에 러시아는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계속되어 1월에만 약 3만 명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고 계속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집입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자신들의 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 놀라운 완고함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똑같은 비효율적인 전술을 계속해서 고집해왔습니다. 심지어 그 전략들이 전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조차도 말이죠. 러시아의 지휘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시각을 조정하기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병사들을 고기 분쇄기 속으로 내몰았고 우크라이나가 인해 전술이라고 부르는 방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돌격대가 별다른 장갑 지원이나 보호 없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돌격대에 속한 많은 병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장비도 부족해서 생존 확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인명희생을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전 세계와 자국 군대에 자신들이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러시아인의 시신이 쌓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한 번의 좁은 땅이라도 차지해야 한다면 러시아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전술에는 일종의 왜곡된 논리가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병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을 소모시키고 이러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약화시킨 뒤 결국 돌파하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주요 군사 강대국이 보여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 전략가와 전술가를 가진 나라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전술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전술은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얻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그보다 더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요 영토를 점령할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략적 사고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대신 언제나와 같은 계획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완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몇 년이나 이어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낭비적인 공격, 양측의 손실과 사상자 수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피안스크를 보십시오. 이 도시는 하르키우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철도 교차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연결되는 강력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오랫동안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으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양측이 도시의 통제권을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2022년 2월에 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2022년 하르키우 방역 작전 중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은 2024년 5월 말에 다시 도시로 진입했지만 곧바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2025년 말까지 이 도시는 다시 한번 크렘린군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령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우크라이나군은 남아있는 러시아 파괴공작원과 정찰대를 도시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방역작전을 또다시 수행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전투원들과 유명한 13카티아 여단 대원들이 이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을 동안 도시 주변의 숲을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했고 이후 쿠피안스크로 진격하여 결국 시의회 건물의 폐허 위에 자신들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키우 군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영국 군대와 공유된 정보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피안스크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잃은 병력의 27배에 달하는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약 200명의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그 지역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통계와는 상관없이 27대 1의 전사 비율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세가 얼마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전술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통계와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수백 마일에 걸친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를 꾸준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전사자 비율이 1대 20, 심지어 1대 25까지 치솟았으며 전체 평균은 출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1대 6 또는 1대 7 정도입니다. 즉, 경쟁이 더 치열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병사 1명이 전사할 때마다 최대 7명의 러시아 병사를 사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이런 수치가 지속될 수 없는지와 그 이면의 큰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러시아의 전술적 무능력은 그 참혹한 손실의 절반만을 설명해줍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전체 작전이 고집스러운 태도와 비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첫날부터 키이우 군대는 혁신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전략을 조정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같은 전술을 오래 고수하지 않고 항상 적을 놀라게 하고 허를 찌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적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수없이 많은 보상을 얻었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은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영토를 훌륭하게 방어하고 러시아가 진격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혁신하는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를 폭격하고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키이우는 무너질 수도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국 곳곳에 수십 개 방위 산업체들과 함께 자체 드론 군대를 개발하는 데 힘썼고 러시아에 방역하기 위해 다양한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을 갖춘 무기고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고 상징적인 스파이더웹 작전과 같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2025년 여름 러시아 공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적의 연료 저장소, 정유소, 생산 공장, 탄약 저장 시설 등 수많은 고가치 목표물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전선 전체에 걸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결과 해당 지역 전체가 감히 발을 들인 러시아 돌격대에게는 진정한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진행될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병력을 점점 더 많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는 24,600명, 그 다음 달에는 26,100명,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무려 3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드론만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병력 우위를 줄이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또한 미끼와 출혈 전략과 같은 효과적인 전선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돌격대를 미리 정해진 경로로 유인하고 방어 거점에서 도망치는 척하며 적에게 잘못된 안도감과 자신감을 심어준 뒤 위에서 포병, 드론, 채공 탄약으로 집중 공격을 퍼붓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술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깊이 있는 전력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전쟁 기계가 많은 주요 지역에서 전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 역사상 가장 느린 속도로 진격하고 있으며 쿠피안스크, 자시브 야르, 포크롭스크와 같은 지역에서 아주 작은 땅만을 점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푸틴의 군대에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키이우는 러시아군의 손실을 한 달에 약 5만에서 6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철수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의 처음 몇 년 동안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그렇게 큰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5,000명, 2만 명, 심지어 3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할 수 있었을 때조차도 러시아는 항상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병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입대해 싸우기로 선택하면 가족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식이었습니다.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와 같은 소수 민족들에게도 압력을 가했으며 때로는 전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추방이나 투옥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살인범이나 강간범을 포함한 죄수들에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데 동의하면 형기를 단축해주겠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술 덕분에 러시아는 꾸준히 모집 목표를 달성하거나 심지어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현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수많은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았을 때조차도 잃어버린 병력을 대체할 더 많은 적 돌격대가 곧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적의 비디오 게임 스타일 군대처럼요. 러시아는 끝없는 병력 공급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결코 병력을 보충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며 전선 전체에 걸쳐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군대란 없습니다.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러시아처럼 거대한 나라조차도 무한정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크렘린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의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집할 수 있었던 병력보다 9,000명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은 보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병력을 꾸준히 잃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러시아인들의 수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집 담당자들이 신병들에게 큰 루블 보상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살 임무로 여기는 일에 입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남성 25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을 대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는 크렘린의 주장과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해야 했고 아버지, 형제, 아들들이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와 피폐해진 정신으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모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 목표치가 충분히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투력을 더욱 끌어올려 매달 4만 5만 혹은 그 이상 러시아군을 제거하고 그중 60% 이상을 사살하고 나머지를 부상 입힌다면 러시아가 군대를 유지할 방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병력이 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에서의 공격 작전이 느려질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휘관들은 일부 공격 작전을 포기하고 다른 작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돌격 분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질 것이며 새로 투입되는 신병들은 이전 병사들보다 훈련과 군사 경험이 훨씬 부족할 것입니다. 사기는 기록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거나 기회를 보자마자 백기를 들고 적에게 항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형태의 승리도 거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용병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 네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병사들을 고용하려 해도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약 17,000명의 용병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달 동안의 손실을 겨우 메울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푸틴과 그의 아첨하는 지휘관들이 귀중한 영토를 점령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합리적인 속도로 성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으며 점점 더 그 손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푸틴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역 앞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군대가 카드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다룹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이번 전쟁 전체가 푸틴의 경력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으며 그의 유산을 망치고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심층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통찰력 있는 분석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해지는 속보를 더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